호르무즈 해협의 혁명수비대가 배들을 공격하면 이란의 발전소를 폭격하겠다. 보복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요. 한국과 아랍에미레이트 간 원유 공급 협약이 체결된 바 있습니다. 약속을 이행하는데 아무래도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홍해항로를 통과하여 미국으로 한국으로 운송하는 루트를 뚫어야 되지 않는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고, 요즘에 온통 뭐 전쟁 때문에 시끌시끌한데요. 이게 끝나질 않네요. 그래서 우리 김민석 군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도 계속 바쁘시죠? 안 바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정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네. 사실 저는 이란 전쟁이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가면 안정될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고 이제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양안 관계라든가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데도 지금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아서 전 세계가 사실 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휴전을 한다고 미국하고 뭐 이란하고 그러고 파키스탄이 중재를 하느니 뭐 어쩌고 하느니 그래서 이제 조금 당분간은 소강 상태인가 그랬는데 또 가서 폭격을 하고 뭐 이래요. 이거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네, 지금 이제 녹화 기준으로 이제 24일 기준으로 열흘이 넘게 미국과 이란이 서로 공습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을 공습하고 이란은 아랍에 있는 아랍 국가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계속 타격해서 인명 피해 그러니까 미국 군인도 사망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정밀 타격과 보복의 반복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전면적으로 그러니까 올해 2월처럼 서로가 뭐 미사일 하루에 100발씩 쏘고 이제 전투기를 100개씩 동원하고 요건 아닌데 제한적으로 계속 서로 포화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아라비아 호르무즈 해협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양국이 지금 소강 상태 그러니까 국지전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이런 긴장 상태가 좀 말이 형용 모순이지만 제한적 고강도 충돌이 아닌가. 그래서 전면 전쟁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싸울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떻게 좀 상황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7월 20일부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사령관 권한으로 이란을 대상으로 새롭게 공습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다음에 계속 공습이 이어지고 있고 이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성 공격에 사용되는 이란의 군사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미국 중부 사령부가 이야기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이 우리가 먼저 때린 게 아니라 이란 너네들이 왜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상선들을 자꾸 공격해 그러지 마 하면서 보복하고 있는 것들이 서로 반복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월 17일 그러니까 약 일주일 정도 됐는데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엉뚱하게 요르단에 있는 공군 기지에서 미군 2명이 사망했고 18일에서는 이제 이란이 드론이 떨어졌는데 이게 터지진 않았고 제거를 하다가 뒤늦게 터져가지고 폭탄 제거반을 하던 미군이 또 사망을 하는 등 미군 사망자가 누적 17명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전쟁에 비해서 이제 17명 사망자는 전쟁이라 보기 어렵지만 이 인명 피해 말고도 이제 그 전 세계적 경제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걸 가볍게 보기는 어렵죠. 여기다가 이제 이란의 해안을 백악관이 재봉쇄를 한다고 이미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10,000명 이상의 병력과 항공모함 2척을 투입해서 지금 현재 군사작전을 펴고 있다 이렇게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좀 말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은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 잘 통과하고 싶은데 미국이 방해를 한다. 미국은 이란 너네들이 공격을 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서로 갈등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캐비넷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미국 언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유조선들이 미국이 이제 군사작전을 했기 때문에 해협을 조금씩 통과하고 있고 분쟁이 몇 달 아닌 몇 주 안에 끝날 것으로 조기에 종결될 것이다. 그래서 안심해라는 메시지를 냈지만 미국 내부에서도 진짜 이게 단기간에 끝날까라는 의구심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미국이 이란을 그렇게 공격을 하면 이란의 그 혁명수비대를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집권 세력은 더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군사작전을 하는 방식이 비례적 대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군사 용어로 해가지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적이 특정한 무기를 사용해서 공격을 하면 그 무기를 파괴하고 이게 비례적 대응입니다. 이런 게 중요한 거는 현대 정치에서 이게 애들 싸움도 아니고 적이 도발을 했으면 이거 도발을 조기에 종결하려면 상대방이 도발을 한 무기라든가 원점 부대 이런 것들을 타격하면서 이게 추가적으로 확전을 막아야 되는데 사실 그 이란의 혁명수비대를 공격하거나 이런 식으로 타격하는 게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트럼프가 이야기하기엔 좀
보복 수위를 높여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의 그 혁명 수비대가 배들을 공격하면 뭐 이란의 발전소를 폭격하겠다, 다리를 부수겠다,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보복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세게 때려야지 이란이 아이고 미국의 폭격이 무섭구나 하면서 그만둘 것이다, 이게 논리인데, 사실 이란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하면 악은 악을 그대로 바치고 이제 전력이 그대로 보존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국지전 상황이 계속되는 게 좀 우려스럽다. 그 영구 전쟁으로 가는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란과 이라크 전쟁, 그러니까 1980년대 그 이란과 이라크가 서로 싸웠을 때 이때도 호르무즈 해협이 되게 불안해가지고 이라크에서 나오는 유조선들을 이란이 공격하고 이란에서 나오는 유조선을 이라크가 공격하는 일명 탱커워라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다국적으로 미국이 군함을 파견해가지고 보호를 했는데, 보호를 하다가 그 배도 맞고 뭐 그 완전 난리도 아닌 게 장기간 지속되었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1980년대 불안정한 그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되돌아올 수도 있어서 좀 우려사항이 큽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전쟁을 보니까 이 중동 지역 걸프 국가들 중에 UAE, 이 아랍에미레이트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독특한 위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중동 편이 아니고 미국 편이나 이스라엘 편이 되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하고의 관계도 상당히 돈독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 UAE 위상이 어떻습니까? 사실은 UAE가 지금 상황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UAE라는 건 결국에는 중간자적인 성격을 가진 이제 국가로서 이란, 그러니까 친이란 세력과 반이란 세력이 서로 맞붙으면서도 그 일종의 공동 휴전 지역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당연히 이제 이란 정권과 사이가 안 좋았지만 이제 시민적인 교류, 그러니까 경제적 교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해서,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이란 사람들이 넘어와서 생긴 타운 같은 게 있고, 이란이 미국의 제재를 풀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물건을 밀수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아랍에미레이트에서 했습니다. 중개 역할을 했던 거예요? 예. 그럼 밀수를? 반면에 또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는 또 미군이 또 주둔하고 있어서 유사시 이제 이란이 군사 도발을 했을 때 여기 막는 역할, 이걸 동시에 막는 거였는데, 전쟁이 터지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문제가 생겼어요. 당연히 이제 이란 사람들 예전과 같이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랍에미레이트 입장에서는 이란이 안 그래도 이제 그 아랍에미레이트에 자기네 재산도 있는데 쉽게 공격을 하겠냐 이런 생각이 다 깨져버린 것이 있죠. 원래는 아랍에미레이트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피난처라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의 갑부들이나 뭐 이런 좀 재산을 빼돌리는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도피처였거든요. 그랬군요. 두바이가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 부자들도 많이 살고 그 우크라이나에서 나온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이런 성격에서 전쟁터가 돼버리니까 사실 중개항으로서, 그러니까 중동의 홍콩이라 불릴 수 있는 이런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랍에미레이트는 이제 이란과의 대응을 하기 위한 여러 군사력은 좀 많이 확충한 것은 물론 이 상황이 장기화될 때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핵심에 푸자라 항구가 있습니다. 푸자라 항구. 네. 그게 호르무즈 해협고 톡 튀어나온 데를 벗어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UAE의 푸자라 항구는 아부다비 유전과 약 400km 길이 송유관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400km. 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배를 그 항구가 있으면 호르무즈 해협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원유 수출이 가능한 거의 유일한 핵심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송유관이 연결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유관 연결된 그 원유 수송량이 작아가지고 원래 호르무즈 해협이 평화로울 때 물동량을 다 담당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확장 공사를 한다고 있고, 또 이란이 이걸 가만히 보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2026년 3월 15일 이란이 그 미국이 하르그섬, 그러니까 이란의 석유 수출 단지를 미국이 공격하는데,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후제아라 항의 석유 저장고를 드론 공격해가지고, 후제아라 항구가 원래 그 전쟁 기간 동안 유일한 거의 이제 호르무즈 해협, 그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 그 기름이 나갈 수 있는 통로였는데 거기를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란도 여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안단 말입니다. 거꾸로 아랍에미레이트가 이 후지아라 항구의 그 능력을 확충하고 잘 방어할 수 있으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폐쇄를 하거나 뭐 그 봉쇄를 할 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회로를 새로 짓는다고 하는데, 이게 아랍에미레이트 정부에 있다면 그 1년 반 안에 완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란이 공격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모센 레자이 전 이슬람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의 허가 없이는 개방되지 않을 것이고, 페르시아 말에는 미국 함정이 한 척도 입항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 후지아라 항구가 그 계속 발전하느냐 혹은 이란의 공격으로 파괴되느냐, 이게 또 하나의 그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UAE 아랍에미레이트가 또 한국에다가 원유를 주겠다 뭐 이런 약속도 했다 그래요. 그 사정은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지금 현재 2026년 7월 8일 기준으로 한국과 아랍에미레이트 간 원유 공급 협약이 이미 체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랍에미레이트 자체의 사정이 좋지 않아요. 아랍에미레이트의 원유 생산 일간 원유 생산량은 전쟁 전 대비 50% 이상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약속을 이행하는데 아무래도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가항력 같은 거 뭐 이런 걸로 이제 못하게 될까요? 네, 그 산업통상자원부랑 그 아랍에미리트 국영석유공사 아녹이라는 원유 주체 간의 원유 공급 공동 비축 협력 강화 뭐 이런 협약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인데 이게 원유 공급 약속을 이행할 어려우면 대체 그럼 어디서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얌부항 요거는 이제 홍해 쪽에 있는 항구입니다. 거기에서 원유를 선적해서 홍해 항로를 통과하여 미국으로 그 한국으로 운송하는 요런 루트를 뚫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금 제가 아랍에미레이트랑 그 한국 간의 원유 공급 협약에서 핵심적으로 떠오른 기업이 하나 있는데 최근 뉴스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익숙한 이름일 수 있는데 아랍에미레이트와 한국의 원유 공급 계약에 또 끼어 있는 핵심적인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네. 장금상선입니다. 장금상선이요. 네, 해운회사가 이란 전쟁 기간 동안 아랍에미레이트 국영석유회사의 원유 운송을 맡으면서 최대 1,800억 원 수익을 이번 전쟁 기간 동안 거뒀어요. 남들이 하지 못할 때 이제 투자를 한 다음에 그래서 지금 6월달 기준으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생산한 원유의 그 수송 물량의 절반 가까이를 이 장금상선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국 해운 회사예요? 그렇죠. 오. 예. 그래서 이 장금상선의 활약으로 그래도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지만 완벽한 복구는 힘들어서 홍해 루트라든가 다른 여러 루트를 우리 한국 정부는 찾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정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불확실성을 여전히 안고 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중동 전쟁을 보면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요즘엔 전쟁이 지상에서 이 지상 병력이 싸우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전부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하고 그걸 또 요격하고 하는 그런 전쟁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러면 우리나라의 천궁 요격 미사일이 상당히 잘 나간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로도 이게 보급이 될까요? 네, 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긴 한데 그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요새 전쟁의 트렌드가 바뀌다 보니 이 일명 요격 미사일이라 부르는 이 대공방어 미사일 수요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가령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IRST SLX라는 신제품을 얼마 전에 파리의 유로사토리라는 방산 전시회에서 공개를 했고 그거랑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패트리엇 미사일이 너무 비싸다고 하니까 보급형 패트리엇 미사일을 만들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 대체품들이 계속 나오는군요, 지금.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궁2가 앞으로도 이제 전망이 매우 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일단 경쟁 제품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면 다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에로 미사일, 뭐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뭐 사드 미사일 여러 가지 대공방어 미사일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핵심은 미사일을 요격한 미사일, 즉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 네네. 천궁2가 이제 한 20억 원 한 발 정도 한 발 20억 원 정도 하는데 패트리어트는 거의 40에서 60억 원. 사드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발에 거의 100억 원이 넘습니다. 150억 원 가까이 되는 매우 고가기 때문에 한국의 천궁2 미사일 이게 굉장히 주목받았고 그냥 싼 게 아니라 명중률이 96% 이상으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 아랍 국가들이 이 한국산 미사일이 굉장히 싸면서도 효과가 좋구나 여기 주목받고 있어서 일단 기존의 구매 국가 즉 이라크,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추가 주문이 기대되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주변 아랍 국가들도 이제 수출 상담이 굉장히 활발하다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방위사업청에 문의해 본 결과 교민 보호를 위해서 이 중동에 미사일 수출하는 것에는 좀 보도를 자제해 달라. 요런 이제 공식적으로 요청을 받은 바 있고 다른 기자분들은 다 그걸 받았습니다. 교민 보호라면 어떤 뜻인가요? 이란 사람들의 공격을 당할까 봐 한국인들이? 네, 이란 사람들이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동에 한국산 미사일 수출하는 것들을 너무 이제 크게 떠들지 않고 로키로 가서 가겠다. 이것이 이제 국방부랑 방위사업청의 공식 입장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그런 거랑 관계없이 판매 실적이나 전망 굉장히 많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있고 물론 언제까지 우리 천궁2만 잘 나갈 수가 없습니다. 문제점이 두 가지 있는데 한 가지는 생산 공장입니다. 지금 천궁2는 이제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연간 최대 300발 정도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인가 거기서 만드는 거죠? 예, LIG DNA로 사명이 변경되었고 DNA예요? 예, 요 미사일 공장이 이제 구미에 있습니다. 구미요. 네. 예. 그런데 이 300발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면 미국이 패트리어트를 연간 600발 정도 생산하니까 미국의 절반 정도 됩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제 자기 계획으로는 3년 안에 이 생산 능력을 1,800발로 연간 이렇게 3배 늘릴 거라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생산 능력을 좀 늘리지 않으면 미국이 더 생산하는데 압도되기 때문에 밀릴 수가 있어서 조속한 생산 능력 확충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취재를 본 결과 이미 생산 공장 2배 크기로 이제 좀 확충이 예정돼 있고 지금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미 이거를 이제 언제 완공돼서 양산에 들어가는가는 약간 이제 좀 취재가 필요한 내용이지만 적어도 이제 3년 안에는 충분히 우리가 이제 2배, 3배 이상의 생산량을 갖출 것으로 이렇게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경쟁 제품들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경쟁 제품이라 하는 건 이제 제가 방금 말한 IRST 뭐 이런 독일산이라든가 독일산. 네. 그다음에 패트리어트 저가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패트리어트 저가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전에 패트리어트 가격이 40억에서 60억 그러니까 천공토의 2배에서 3배 가격이라 했습니다. 이것을 몇 가지 부품을 빼고 간략화해가지고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인데 같은 가격이면 한국산보다 미국산에 사지 않겠나 뭐 이런 이론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일단 개발 저가형을 만든다 해가지고 이게 쉽게 개발을 한 게 아닙니다. 뭐 자동차에서 그냥 옵션 빼는 느낌이 아니고 처음부터 다시 비행실번이라든가 이제 양산 라인을 저가형 라인을 따로 만들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약속대로 잘 뭐 절반 가격에 납품할 수 있을지 이거 자체가 좀 의심되는 게 있고 독일산 미사일 요거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공투랑 가격은 비슷한데 성능이 또 떨어집니다. 우리가 패트리어트보단 청공투 미사일이 뭐 성능이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렇게 차이는 안 나지만 이 독일산 미사일도 가격은 우리랑 비슷한데 청공투보다 성능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성능이 제일 떨어집니다. 이 세 개 나라 중에서는 거기다가 이 미사일은 사실은 대공 미사일 그러니까 지상에서 딱 박아놔가지고 정미사일로 쏘는 방법 요거 말고도 전투기에도 탑재를 해야 됩니다. 우리 공군의 이제 KF-21 한국형 전투기에도 이 미사일의 계열형이 탑재되는데 이미 주문이 너무 많이 받아서 이제 공급이 좀 딸리는 게 있고 이게 유럽 업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은 사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지금 키이우 수도를 방어하는 목적으로 이 미사일들 많이 공급하고 있어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독일이 예, 우크라이나에? 중동 수출할 물량이 얼마 남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청공투가 여러 가지 도전 요소가 있지만 이 도전 요소를 잘 이겨내고 앞으로도 수출 전망, 매출이 굉장히 희망이 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도 에로운가 뭐 데이빗 슬링 뭐 그런 것들 그 요격 미사일들이 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시고 사실 이스라엘이 우리 청공투의 가장 큰 라이벌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가성비가 괜찮은 걸로 소문이 좀 났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청공투가 유럽 시장에서 루마니아라든가 독일 이런 데 사업에 좀 도전을 했다가 이스라엘에 밀려가지고 탈락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지금 현재 후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령 독일의 에로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 이스라엘 에로 미사일을 사기로 계약을 했는데 2월 달에 이란과 미국이 전쟁이 시작하자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많이 쐈는데 그게 한 1,000발 넘게 됩니다. 1,500발, 2,000발 되는데 요격 미사일은 항상 그 발사한 공격 미사일을 2배를 이상을 쏴요. 그럼 3,000발을 쏴야 되는 거네요? 네, 실제로 3,000발을 쐈는지 이스라엘 국방부가 공개는 안 했는데 최소 수천 발의 요격 미사일을 너무 많이 쏴서 이스라엘은 지금 큰일이 났습니다. 재고가 없겠네. 거기다가 자기 나라가 지금 위협이 됐는데 수출 물량을 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면 독일이 에로 미사일을 이스라엘로부터 구매를 이미 계약을 하고 사인을 했는데 배달이 3년 정도 늦춰질 거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 통보를 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에 쓸 미사일 재고 확보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수출 시장에서는 제대로 힘을 못 쓸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궁이 계속 잘 나갈 가능성이 꽤 높군요. 저는 매우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만들 수만 있다면. 네,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